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돈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에는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돈이 뭐길래 이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돈은 사람의 본성을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집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한 엄마,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돈보다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셨고, 무엇보다 행복과 사랑을 주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저절로 사람의 인성이나 마음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랐죠. 그런 저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듬뿍 사랑을 받았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을 해야만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 들으면서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말 그대로 집안 기둥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집 마지로 태어난 남편은 온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공부를 했죠.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남편은 대학도 당연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탄탄대로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남편은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를 시모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연애를 하던 도중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과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안 된다며 못 박았던 일도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 정우 엄마예요. 정우랑 만나고 계시는 분 맞죠? 혹시 시간 되면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어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정우한테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데리고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온 건 정우 일로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근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정우 씨랑 만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정우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정우 씨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었는데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인사드리러는 못 갔었네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카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시간은 여유로우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운영하시나요? 그럼 여기 세 주고 운영하시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우 우리 집에서 어떤 아들인지 혹시 들었는가 해서요. 정우가 이남 삼녀 중 맞이에요. 온 가족이 우리 정우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죠. 솔직히 저는 어떤 누가 와도 아까운 아들이 바로 우리 정우예요. 사실 지금도 그 작은 회사의 사원으로 있을 애가 아닌데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에 발목 껴 있는 거지. 걔는 사업하면 세계에서도 제일 잘 나갈 애가 바로 우리 정우예요. 그건 느끼고 계시죠? 정우 씨가 그래도 회사에는 잘 맞는다고 했는데 사업 생각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우랑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정우가 사실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금은 정우가 멋있고 죽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금전적인 걸 빼놓을 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카페 운영하신다고 하면 수지타산은 잘 이해하실 테니 세세하게 말을 안 해도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해주려고 왔어요. 아니 요새 정우가 무슨 바람인지 결혼하겠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애는 솔직히 좀 더 잘난 사람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정우 씨랑 연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말은 안 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우 씨도 아는 상황인가요? 어머님 걱정은 알겠지만 저희 아직 연애를 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 역시 지금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 정우랑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왔어요.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도 잘난 집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통 집안인 것 같은데 뭐 보니 하고 다니는 꼴도 그다지 잘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정우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조금 더 그냥 연애만 하다가 정리해줘요. 정우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라 선도 봐야 하니까요. 시모는 갑자기 찾아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어두고 가버렸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연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너무나도 저를 사랑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집안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당신 찾아갈 줄 꿈에도 몰랐어. 그냥 궁금하다면서 당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길래 그냥 답만 해줬던 것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난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점 때문에 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내 인생을 망치고 있네.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어른들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당신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정우 씨도 가족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판 얼굴도 몰랐던 남 앞에서 당신을 위해 그렇게 독한 말까지 내뱉으실 정도니 진짜 놀랐어. 우리가 더 이상 연애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당신 어머님은 나랑 계속 만나는 거에 전전긍긍하실 테고 당신은 집안에서도 압박받을 거 아니야. 내가 일하는 곳에 다시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보장도 없고 난 당신이랑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집이랑 내가 아예 연을 끊을게. 내가 다 끊고 너만 보고 살게. 지금껏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 없었어.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 없이 살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끊고 올게.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발 헤어지지만 말자. 정우 씨, 그렇게까지 해서 정우 씨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가족은 천륜이야. 당신이 어떻게 가족을 끊을 수가 있겠어? 이건 나도 바라지 않아. 나 역시 그냥 당신한테 지나가는 여자일 뿐이야. 당장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싶은 거야.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은주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랑 지금 헤어지면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진심이잖아. 제발 그렇게 매정하게 나 버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연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저는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까지 무시를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골 본가로 내려가서 좁은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곡기까지 모두 끊었던 남편이 결국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고 저 역시 남편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던 것이었죠. 애틋했던 저희 둘 사람은 그렇게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크게 반대를 했고 특히나 시모는 알아놓기까지 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친정집 위층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자리를 못 잡았던 남편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요. 남편은 친정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남편 사업에 지원을 해준 덕분인지 시댁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8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5년 차까지는 저희도 임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사코 거절을 하는 남편을 데리고 불임 클리닉 검사를 받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불임 검사 결과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정자수가 평균보다 훨씬 적었고 활동성이 낮은 상태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의 의욕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죠. 여보, 우리 벌써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어. 이제는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어. 양가 부모님도 티는 안 내시지만 다들 손주 기대하고 있고 걱정도 하시고 계시잖아. 이번에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듣고 인공수정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셨고 우리 더 늦기 전에 해보는 건 어때?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언제 임신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딩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 낳으면 아이 돌보는 것도 그렇고 돈도 문제잖아. 나는 아직 사업 초반이라 수익도 그렇지만 일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 원하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클 때까진 밀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원하면 난 딩크도 괜찮고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결혼할 때부터 자식들은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혹시 이번에 검사한 거,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관리 잘하고 그러면 충분히 임신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인공수정을 하던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당신 마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검사 결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다자녀인 집안이 무조건 다복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양가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는 아마 충격이 많으실 거야. 나도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 잡아두고 아이 갖자. 당신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검사 결과는 양가 부모님한텐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 당신한테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지만 난 아이를 갖고 싶어. 남편은 검사 결과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점점 저와의 관계도 피하는 남편에게 서운함도 느꼈어요. 거기다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는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해가 갈수록 임신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네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거냐? 너희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신혼처럼 생활할 거니? 아무래도 친정에서 얹혀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별이라도 따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아이 가질 수나 있겠니?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임신 준비하는 거니? 너라도 좀 노력을 해야지. 어머님, 저는 노력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아이 안 갖겠다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 갖고 싶은데 남편이 갖고 싶지 않다고 하고 피하는 걸. 어머님이 그럼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니 세상에 남자가 그러는 게 어디 있다니? 다 늙어도 남아있는 게 정력이라고 하는 게 남잔데 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보다 저가살이 하는데 애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제대로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나 좀 생각을 해줘야지. 말을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얘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혹시 너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임신 잘만 하더니만 너는 젊어서도 한 번을 애가 들어선 적도 없고 너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머님, 저희 검사 다 해봤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저보다는 남편한테 좀 말해주세요. 저도 매번 말하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분가가 문제가 아닌 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부모님 댁이랑 위아래층으로 살고 세대가 다른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찌되었든 너네 부모 집 위아래층에 쓰는 건 합가가 아니고 뭐야. 너야 네 부모니까 편해도 내 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에휴, 네가 이렇게 배려가 없으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도 답답하고 별 생각이나 나겠어? 너랑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나 생기겠냐? 시댁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매번 시모가 저를 압박하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제 편도 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무던해지긴 했지만 부부 사이는 평범했었어요. 매일 저녁을 함께 있고 주말마다 당연하게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결혼 6년 차가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바빠졌고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지만 처음 생일도 잊은 채 자정까지 들어오는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기나 해? 벌써 12시 다 되어가.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제도 새벽 다 돼서 해 뜨기 직전에 들어왔어. 그건 알아? 그러고서는 아침 일찍 그냥 나가버려서 나 당신 들어오는 소리만 들었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알아? 오늘 내 생일이야. 지금까지 한 번을 잊지 않고 살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 더군다나 내가 며칠 전에도 내 생일에 집에서 같이 파티하자고 했잖아. 내가 말한 건 다 잊어버린 거야? 아, 미안해. 근데 오늘 중요한 거래처에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내가 오죽하면 당신 생일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바빴겠어. 며칠 전에 말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었으면 그랬을까? 안쓰럽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말도 안 꺼냈지. 당신 정말 거래처 사람 만나는 건 맞긴 해? 매번 거래처 사람 만난다면서 당신 지금까지 술 마시거나 늦게 들어오고 있는 건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돼. 알고 있어? 지금까지 당신 주말도 내내 밖에서만 있었잖아. 그러고선 보면 거래처 사람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밥 먹으러 지방까지 갔다 오고. 당신 진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건 맞기는 해?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나 죽도록 성실하게 일했어. 밖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 해?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돈 갚으려고 아등바등 일하는 건 눈에 안 보이냐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고작 당신 생일 잊어버린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차피 내년 생일도 또 돌아오는데 매년 생일 때마다
난리법석이어야 되냐고.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 남편은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겨우겨우 제가 며칠 동안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혹여나 자신일 때문에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장서방 들어왔니? 요 며칠 통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걱정했어. 장서방이랑 그렇게 크게 싸운 거야? 너무 그러지 마.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일을 받아야 할 때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쪽에서 밥도 사달라, 골프 치러 가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잖니. 장서방도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난 지난주에 집에 주얼리 상자가 있길래 나한테 미리 주는 생일 선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파티 집에서 하자고 말도 꺼냈었다고. 근데 그 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봤더니 남편 회사 여직원한테 선물로 줬다고 한 거 있지? 내가 화내면서 물어보니까 남편 개업할 때부터 있었던 격리 직원인 모양이더라고. 이번에 거래 성사시킨 건도 그 직원이 연결해 준 거라고 해서 선물로 준 거라는데 난 너무 찝찝한 거지. 이거 말고도 소소한 일들도 있었거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남편이 갑자기 변하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래, 은주가 그런 건 좀 서운할 수 있겠네. 그래도 그렇게 무작정 화만 내면 남편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러나 당황스러워서 더 화낼 수도 있어. 너희 아빠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하면 그렇기도 하잖니. 정우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닌 거야. 장서방이 한 회사 대표니까 더 신경 써서 직원들 챙기는 거지. 거래 하나 성사시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돼 왔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매번 너희 아빠한테는 고맙다는 연락도 자주 한다더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엄마, 나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 정우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갑자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되는 거 있지? 그래서 더 예민하게 대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정우 씨 얼마 전부터는 생활비라면서 가지고 오는 돈도 하나도 없어. 사업은 전보다 훨씬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도 다 엄마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 밥부터 반찬까지 엄마가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로 먹고 있고 전기세, 수도세, 뭐 세금 하나 우리가 내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밤낮으로 회사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은 뭐에 쓰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지금 장서방이랑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니? 지금 물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가 괜찮아지면 살살 달래서 한번 물어봐.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지출하고 사는진 알고 있어야지. 아빠 말로도 요즘 연결시켜준 거래처도 많다고 하고 사업도 전보다 잘 된다고 하던데 생활비도 안 준다고 하니까 엄마도 좀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다고 장서방한테 너무 따져붙지는 말고 잘 타이르면서 말해봐. 남편의 태도가 변할 때쯤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업상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써야 한다면서 생활비도 안 주기 시작했죠.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가면서 전 사업 수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팔짝 뛰면서 자신을 의심한다며 기분 나빠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 관계의 끈을 놓게 되었던 때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명절 전날에도 일이 있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엄마 아빠에게 인사만 한 채 시댁에 가야 한다면서 저를 재촉했죠. 엄마는 시댁으로 향하는 저에게 5단 찬압을 챙겨주시면서 시모에게 전해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매번 시댁으로 바리바리 제철 음식들을 챙겨주셨던 엄마가 이날은 웬일로 찬압을 챙겨주시나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 도착을 하고선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엄마가 챙겨준 5단 찬압을 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남편을 쫓아가 버려진 5단 찬압을 다시 꺼내들고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이거 정성으로 싸주신 건데 당신이 뭐라고 이걸 버려? 당신이 뭔데 이걸 버리냐고? 지금 당신이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집안일이며 뭐며 다 챙겨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만만해 보여?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 집에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댁이만 쫄쫄쫄 가는 게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 한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챙겨둔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우, 진짜. 이런 게 다 짜증나는 거야. 알아? 지금까지 우리 집에 음식이며 뭐며 다 보내면서 당신네 부모 얼마나 뒤로 욕했겠어?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내가 보내지 마시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또 이렇게 보냈잖아. 오늘도 봐라. 음식을 왜 챙겨서 보내는 거냐? 우리 집은 이런 것도 안 해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건 당신네 집이야. 이딴 거 안 먹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당신 미쳤어? 이걸 왜 버려? 속도 없이 잘해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네. 우리 집에서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당신은 잘해줘도 난리야. 됐고, 나도 더러워서 당신네 집 안 가. 가려면 당신 혼자서 가. 참나?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무시하는 건 당신네 집인데 왜 우리 집을 안 간다고 하는 건데? 거봐. 당신도 우리 집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딴 거 한 번 버린다고 시댁을 안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며느리면 전날에 내려가서 우리 집에서 음식 챙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마음대로 해. 우리 집에는 당신이 안 오겠다고 말할 테니까 집에도 당신 알아서 가. 그 잘난 당신 부모 부르던지. 남편은 휴게소에서 저를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저는 엄마가 정성으로 차려준 찬압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휴게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찬압을 열어봤는데 안을 보고는 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걸 부여잡고 겨우겨우 택시를 잡았다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온 것 마냥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시모의 비아냥대는 소리에 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그 귀한 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그랬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그 귀한 몸 이끌고 왔냐? 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게?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네 남편 추켜 세워줘야지. 그렇게 개무시를 해대니 네 남편이 너랑 결국엔 못 살겠다고 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거니?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가지고 살겠니? 잘난 너네 부모랑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살아. 그간 부잣집 놀이하시느라 재미 좀 보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기회를 주고 또 드렸는데 이제는 한계인가 보네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간녀랑 셋이서, 아니 온 가족이 저 농락하고 상간녀랑 밥 먹고 여행 가느라 즐거우셨나 보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는 저희 아빠 조르고 졸라서 회사 취업하시고서는 거기서 아빠 이름 팔아 민폐 끼치고 계시죠? 그거 다 참고 봐줬는데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다니 대단하네요.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거냐? 우리 정우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너 그 회사 격리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이고, 얘가 진짜 정우 말대로 미치긴 했구나. 걔는 회사 격리고 정우 회사의 중요한 애라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그런 거지. 넌 회사 일에도 이해도 못 해주고 지금껏 의심했던 거냐? 이러니까 우리 정우가 답답해서 너랑 살겠다고 하겠니? 아, 어머님은 아버님이 경리랑 단둘이 호텔방 들어가는 걸 보고도 괜찮으셨나 봐요? 아니면 경리랑 허리 두르고 껴안고 다니는 걸 보고도 회사 일이라고 봐주실 수 있나 봐요. 참나, 미친 건 당신들이야. 바람? 이건 웃긴 일이지. 그동안 회사 돈으로 흥청망청 아주 잘도 썼더라. 엄마가 오죽하면 시댁에 보내는 찬압에 이런 걸 놓아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딴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서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참. 당신들이 보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넣어두셨던 모양인데, 근데 이제 어쩌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당신들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야 되겠어. 엄마가 챙겨주신 찬압 안에는 그동안의 시댁의 악행들이 모두 증거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미 업계에서는 쉬쉬하면서 소문이 날 대로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몇 번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남편은 숨기지도 못하는 걸 잘 숨겼다 생각하고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죠. 첫 번째 찬압통에는 남편과 회사 격리가 바람을 피우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며 둘이서 수십 번을 들락날락했던 사진과 영수증이 있었죠. 두 번째 찬압통에는 상간녀와 시댁 식구들이 같이 여행을 갔던 것, 식사를 했던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찬압통에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네 번째 찬압통에는 그 내역 중 상당수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던 내역들이 들어 있었죠. 마지막 찬압통에는 회사 대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주주는 아빠였다는 내용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행각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두 알았었고 몇 번의 기회를 주어도 바뀌지 않자 엄마와 상의를 한 끝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자 명절에 5단 찬압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린 속을 감내하고 참아오셨을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각에 대한 분노로 저는 참을 수 없었고 시댁을 뒤엎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횡령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아빠는 투자를 철회하면서 그동안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자 했고 그 여파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여동생 역시 아빠의 추천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소문이 나면서 거의 쫓겨났듯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면서 남편 수중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졌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난 후에 들어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야 미안하다며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은주야,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사실 그동안 내가 평생 너무 쪼들리며 살아서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니까 내가 한순간에 미쳤었던 것 같아. 솔직히 우리 가족들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 그 여자도 결국엔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하나부터 열까지 사탕 발림에 내가 넘어간 거야.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지나간 일 어차피 다시 꺼내서 괴롭고 싶지 않고 그 일도 지나간 일이지만 당신도 나한테 지나간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난 당신보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내 행복을 위해서 쓰린 속 참아왔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 미치겠어.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며 당신 가족들이 용서가 안 돼. 알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제 나는 밑바닥이야.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내가 정말 잠시 미쳤었던 것 같아. 내 전부는 너였는데 너를 버리고 허울뿐인 것만 쫓았어.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말한 적 없었나? 지금껏 기회는 수십 번은 더 줬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려준 거지.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당신은 이제 지나간 사람이야. 인생은 후진이란 거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 자리는 그 자리가 딱이야.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그간 했던 행동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지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사람 참 간사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돈 앞에서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결혼은 끝이 났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주에 살고 있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인연은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3년이 넘어가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챙겨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많은 걸 신경 써줬었지만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임신한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게 되었죠. 홀몸이 아닌 걸 알면서 저를 이해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들이었으면 온갖 잡일은 다 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셨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수화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시모 옆에 있냐고 여쭤보자 저와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건 다 구해주려고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했으니 어차피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를 막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에게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지내왔었는데 3년 차에 임신하면서부터 바뀌어버린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고 혼자 있는 게 싫었던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가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셨는지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라고 부부 생활의 갈등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신 부모님께서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제가 친정이 있다는 걸 알려준 뒤 다음날 와주길 바랬고 남편은 아빠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준 뒤 남편을 거실로 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자네가 왜 내 딸을 막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막 3년 차가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되겠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서로 응어리져 있는 걸 풀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내 딸 말로는 임신하면서부터 자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내비치고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임신하면서부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제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원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땐 가끔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임신하고 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이의 손을 떼버리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안일은 아예 제 몫이 되겠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내 딸이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은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말로는 만삭일 때도 부엌 일까지 전부 다 했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했었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저한테 밀어주려만 하는데 제가 왜 그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과 집안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는 거 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해서요. 장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부 다 털어놓으라면서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려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남편은 목이 탔는지 저희 부모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친정집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과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곤 자기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며 주방을 둘러보더니 걸려있던 보자기를 꺼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과 과일들을 죄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양손 가득 보자기의 음식들을 전부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당신 뭐해?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 우리 부모님 허락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에 있는 것들이 당신 것도 아닌데 함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아이, 이거 놔. 저번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아들 같다면서 집에 있는 음식들 전부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자네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야? 이 집에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념 없는 짓인가? 당장 이쪽으로 와서 앉지 못해? 내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네는 음식을 챙길 생각만 하고 내 딸과의 관계는 조금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네. 그래서 제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임신하자마자 퇴사하고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아휴,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음식 상하기 전에 빨리 가봐야죠. 그래도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저희 엄마가 인정하셨다니까요. 정말 이대로 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퇴사한 것도 아니고 뱃속의 아이가 착상을 못해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진정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쉬는 걸 권장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한 거였잖아. 그동안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해왔었어. 당신보다 더 힘들었었다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임신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남편은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셨죠. 최대한 좋게 저희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도 문제였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느니 차라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부부관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서로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이혼하는 걸로 결정짓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백에는 꽤 고가의 선물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에 담겨있는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양손 가득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친 뒤 시부모님께 물건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긴 또 뭐하러 온 거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분위기 보니 그만 끝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여기 있는 쇼핑백들은 전부 다 뭐고 당신 설마 월급 받는 족족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필요한 것 좀 구매한 것뿐인데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면서 당신 부모님이라고 고가의 물건들을 양손 가득 퍼주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는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라도 해줘 봤어?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서운한 것도 참 많다. 이혼하자고 온 거냐? 그래.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서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도 너는 아빠 역할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원했지. 나를 바라지는 않았거든.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 서류는 가지고 왔어? 설마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이왕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 피 같은 돈으로 오늘 산 물건이 할부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너희 집에서 메꿔주면 안 되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신 메꿔준다면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괜히 또 상처받아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물 짜내지 말고. 아들, 그만해라. 그러다 애 잡겠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임신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이제 곧 출산인데 많이 두렵겠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네가 그렇게 독한 말 하면 평생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미련도 없는걸요. 그래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봐줄만 했었는데 임신하고부터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 귀찮게 나하고 제가 이 나이 먹고 집안일 해야 되겠어요. 아빠도 평생 집안일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절 시켜 먹으려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는 게 없어. 대충 눈치 줬으면 그만해야지.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봐. 평생을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살 순 없을 것 같다.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날 전부 다 받았을 만큼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린 뒤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가겠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을 나서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3년 만에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결국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어요. 양가 집안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서로 배려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말은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었죠.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친자 포기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은 제가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남편과 마주치기 싫었고 배 아파 낳은 제 딸의 얼굴 또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와 부모님과 상의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병원에서는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죠. 파격 채용 조건이라 경쟁률도 높았는데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병원 측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간호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력직은 4,600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제공이 되었었죠. 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또한 병원 진료를 무료로 처리되는 조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택이 많다 보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3교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색한 미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할 말이 있다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몸에 손을 댄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을 뿌리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걸음을 멈췄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드러나 보기 위해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고 몇 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였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테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돈 좀 빌려줘라.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랑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번에 위자료 받아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오죽 급했으면 이혼한 당신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겠소? 내가 과거에 모질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겠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앞으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내 부탁 좀 들어줘. 당신 좀 지능이 모자라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돈을 빌리러 왔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잠깐만. 그런데 당신 부모까지 함께 오면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장 돌아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예, 며느라.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너처럼 마음 착한 여자도 없는데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놨었나 보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그럼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안면 싹 닫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생각은 아니지? 이렇게 부탁하마. 저번 달에 내 아들놈이 사기를 당했는데 나도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아들 말만 믿고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고 우리 집 양반 몰래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넘겨줬었는데 사기꾼이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탔지 뭐냐. 재개발 지역에 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될 거라고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투자 수익률 얻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돈을 입금하라며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서둘러 입금을 해버렸지 뭐야.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너도 나도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었고
아들 하나 믿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 투자했는데 그놈이 참적해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하루빨리 그놈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괜히 사기꾼이겠어?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버린 상태라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난질 판이야.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딸한테 못난 아빠로 남지 않기 위해 육아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절대 불만 가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네. 내가 붙잡을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리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 집안이 무너졌다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야?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고 내 딸 얼굴도 보여줄 생각 없어. 입 아프게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금의 희망도 품지 말고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이게 누구야? 하도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와 봤더니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 딸이 힘들게 출산할 때도 자네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다면서. 내 딸한테 뭘 원하길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도움 같은 거 주지 않을 거니 그만 돌아가게. 동네 창피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현관문 밖이 시끄러우셨는지 밖으로 나오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아픔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엄마의 흉계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택배 상자를 뜯었어요. 전 남편은 상자 안에 있던 물건을 보는 순간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게 되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 다시 간호사 일 시작했어. 당신보다 연봉도 높고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 필요한 물건 좀 사드렸는데 이게 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냉전 한 푼이라도 쓰려고 했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음식들이며 물건들 눈에 띄면 죄다 가져가서 당신 부모에게 갖다 바쳤잖아. 힘들게 일해서 벌은 천금 같은 내 돈을 애먼데 왜 써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린 네가 잘 되는 모습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했지?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얼마나 한이 됐으면 명품 가방이랑 옷을 주문했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 위기에 처한 당신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당신 부모만 명품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길거리에서 파는 티셔츠 2장 사서 대충 던져줬던 당신의 그 행동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었다고. 우리 집안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나지 않았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일이 닥쳐도 너한테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버렸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미련이 남았는지 얼씬거리던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얼굴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과 우리 부모님을 막대했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분노만 남겨주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온갖 상처를 준 저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살고 있는 53살 남성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처음부터 이 직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었고 몇 번 잡지 모델도 서본 적이 있었네요. 모델의 꿈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모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남들 앞에서 멋지게 포즈 잡고 사진을 찍히는 게 기분이 좋더군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나이가 많은 모델을 시니어 모델이라고 부르던데 인터넷에서 볼 때마다 정말 멋진 모습에 넋을 놓고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모델 일을 할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주변 동기들 중에서는 활발하게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서 최근에는 저에게도 시니어 모델 대회에 나가보라는 연락이 왔었네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지금의 제 상황으로는 이런 일은 사치일 뿐이라 단박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장혁진은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네가 시니어 모델에 나가면 주변 시니어 모델들도 자극받고 분발할 거 아니야. 네 재능이랑 끼를 내가 아는데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우리 동기들한테 그 말 했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 말이 되냐? 파리로 유학까지 갔다 온 장혁진인데 우리 아직 젊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정말 네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제 모델 일이라면 지겹다. 나이 다 들어서 배도 나오고 내가 무슨 시니어 모델이냐? 그냥 일하면서 봉사나 할란다. 시덥지 않은 이야기 계속 할 거면 끊어. 나 이제 들어가 봐야 해. 친구는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은 모델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고 뭐든 잘 해낼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다시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좋아하는 모델 일보다 이 일을 선택했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요양보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긴장이 되지만 들어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10년 전에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3살 차이가 난 형은 항상 의젓하고 늘 씩씩했기 때문에 제가 본받고 싶었던 동경의 대상이었죠. 저희 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잠깐 아버지와 6개월 정도 살아봤던 게 전부였습니다. 형은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형제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무척 아꼈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효도해야 한다고 했죠. 중학교 시절의 하루는 아무도 없는 집에 달랑 저와 친구가 놀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엄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엄마를 보자마자 안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엄마는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할머니 방에서 금반지와 금 목걸이 한 쌍을 들고 나가려는 거였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가려는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며 놓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놓으면 영원히 끝일 것 같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엄마 없이도 앞으로 멋지게 잘 자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에 힘을 꽉 준 제 팔을 조심히 떼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뛰쳐나갔네요. 넋놓고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차마 모든 걸 말할 수 없어서 입을 꾹 닫고 울기만 했더니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또 도둑이 가져간 거라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혁진이는 끝까지 누가 할머니 금에 손댔는지 말 안 하겠다는 거지? 이래서 내가 너희들 안 맞겠다고 한 거다. 귀하게 키워주면 뭐하니? 어차피 할미보다는 나준 엄마한테 쪼르륵 할 거면서 내가 무슨 복에 너희들을 맡아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짐승도 은혜는 갚을 줄 알아 이놈들아.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라.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는 저희 형제에게 실망을 했다며 언성을 높이셨고 나중에 형에게만 엄마가 와서 가져갔다고 터놓았어요. 그때 형은 왜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엄마가 미웠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는 건 더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저희 형제를 다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여자 혼자서 2 사내 아이를 감당하기는 엄마 힘으로는 벅찼던 것 같았는지 결국 저희를 할머니 댁에 살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잘못은 할머니의 금을 훔친 것 말고는 없었고 한 푼도 없이 이혼을 한 엄마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그 나이였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형은 앞으로도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일을 알게 되면 할머니는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네요. 그날부터 형은 학교는 뒷전이고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알바를 했는데 그런 모습의 형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셨고 저희를 위해 일을 나가시다 다리를 접지르는 바람에 한동안은 거동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픈 할머니를 위해 대신 돈을 벌어야 해서 가장의 역할을 했네요. 열심히 살려는 형을 보면서 저도 형처럼 할머니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20살이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며 저에게 통보를 했고 몇 년을 형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형은 친구의 아빠가 포크레인 운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1년 정도 지방에서 기술을 배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형을 말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형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는데 할머니와 단둘이 지낼 자신이 없었네요. 형은 일부러 저에게 더 모질게 대했고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자꾸 삐딱하게 밖으로 나돌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반항기 넘치는 저를 감당하시기 힘들어 하셨네요. 그러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고 집을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에 들어갔는데 마당으로 마중 나와야 할 할머니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찾는데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장 구조대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날 바로 형에게 전화를 하자 형은 아침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우는 형의 모습은 처음 봤고 형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는데 형은 분노에 차서 처음으로 제 멱살을 잡고 말았네요. 도대체 할머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너 어디서 뭐 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할머니 요즘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옆에서 잘 간호하라고.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또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안 들어왔지? 안 봐도 뻔하다. 네가 옆에만 있었어도 할머니는 살 수 있었어.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너만 집에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어제 집에 못 들어온 건 정말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되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내가 형 지방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형이 더 무책임한 거 알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형은 그냥 이 집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 아니야? 형이야말로 좀 솔직해져봐. 1년만 다녀온다고 해놓고 몇 년을 지방에서 일하면서 돈만 붙여주면 다야? 그래놓고 나보고 할머니 옆에 없었다고? 형 탓도 있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형만 내 옆에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나도 20살인데 어린애 취급하지 마. 그래, 혁진이 네 말이 맞아. 모든 게 다 내 탓인데 괜히 분을 못 참고 너한테 화를 낸 것 같아. 나보다 혼자서 할머니를 봤을 네가 더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 실은 여기 올라와서 살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올라오기 싫더라. 할머니 잔소리도 듣기 싫었고 그냥 지긋지긋해서 너한테 다 맡기고 형만 자유롭게 지내서 미안해. 이제는 그동안 못한 형 노릇하면서 너한테만 잘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형이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까.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이제는 나도 성인이라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형은 그냥 내 옆에나 있어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는 예전보다 더 우애가 좋아졌고 서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할머니와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앞으로 저희 형제에게 어려움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어요. 형은 포크레인 기사로 현장 일을 많이 다니면서 가끔 지방 출장에 있을 때는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쯤에 모델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며 지냈죠. 그러다 자주 가는 옷가게에 직원 누나를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누나는 형과 동갑이었습니다. 누나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옷가게에 들려서 필요도 없는 옷들을 한 벌씩 사오곤 했었죠. 어느새 저는 옷가게 누나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고백을 하기 위해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에게는 애인이 있었고 제가 섣불리 고백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누나 곁을 맴돌며 친한 동생으로 남고 있었죠. 하루는 지방 출장을 다녀온 형에게 짝사랑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쇼핑을 하자며 형을 설득했고 시내에 나가 옷가게에 들르려는 순간 제 눈앞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형은 서슴없이 제가 소개시켜주려는 옷가게에 들어갔고 짝사랑 누나를 껴안으며 안부를 묻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형과 누나를 여러 번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넋이 나간 저를 보고 소개시켜주겠다며 짝사랑 누나를 애인이라며 소개해 주었고 누나는 제가 형의 동생이라는 것에 무척 놀라했네요. 혁진아, 아주 넉넉히 보네. 형 여자친구 너무 미인이지? 인사해. 여기는 형이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애인이고 이쪽은 내 동생. 처음 봤지? 둘 다 왜 이렇게 놀라해? 설마 아는 사이야? 혹시 혁진이 네가 매일 옷 산다는 곳이 여기인 거야? 형, 언제부터 연진이 누나랑 만났던 거야? 나한테는 여자친구 없다면서. 그런데 1년씩이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 소개로 만났는데 서로 잘 맞아서. 안 그래도 혁진아, 너한테 이렇게 연진이를 소개하는 게 우리 곧 결혼할까 해. 아직 연진이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못했고 혁진이 네가 처음 아는 거다. 네가 혁수 동생이었구나. 어쩐지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어서 설마 했는데 우리 진짜 인연인가 보다. 혁수씨, 혁진이 여기 완전 단골이야. 나는 모델이라는 동생이라서 옷에 관심 많구나 했지. 세상에 이렇게 혁수씨 동생을 만나다니. 결혼이라니. 형 결혼해? 나한테는 결혼 생각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왜 결혼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형은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야? 매번 무슨 일을 혼자서만 정해? 형이 정하면 나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형에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형이 결혼을 하는 게 제가 화낼 일은 아닌데 말이죠. 형은 이유 없이 화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형과 연진 누나의 상견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왔고 저와 형은 난생 처음 정장을 빼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상견례에 앉아있는 연진 누나 역시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 다르게 예쁘게 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깽판을 치고 싶었었죠. 아무리 형이라지만 제가 만날 수 없는 여자라면 형도 만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단지 먼저 연진 누나를 만났을 뿐 형이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가 더 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형에게 가는 연진 누나를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상견례 나온 연진 누나의 부모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어른들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연진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건설 업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중장비 기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와서 꽤 모아둔 돈도 있고요. 연진이 힘들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말은 쉽지 막노동 아니야?
그리고 부모도 없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나온 걸세. 사람만 좋으면 우리도 웬만하면 결혼시키려 했는데 뭐 하나 괜찮은 게 있어야지. 우리 연진이 외동인 건 알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금지옥엽 귀하게 키웠는데 혁수라고 했나? 자네도 나중에 아이 낳고 살면 우리 마음을 알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 그쪽한테 연진이 줄 수 없겠네. 엄마, 집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분명 결혼 허락하겠다고 해서 만나러 나온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언주기가 어딨어요. 저 혁수 씨랑 결혼할 거예요.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 연진아, 네가 지금은 사랑이 좋다고 이러지만 그 사랑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아직은 모를 수밖에 없지. 아빠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철없을 때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이만 끝내라. 좋게 말할 때. 아버님, 제가 싫으신 이유가 부모 없는 것과 직업이 별로라서 그런 건가요? 부모님 없는 건 두 분이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고요. 현재는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직업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올해부터 제가 연봉도 확 오르고요. 장담하는데 회사원 다니며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많이 벌고 연진이 고생 안 시킬 자신이 있어요. 전 부모님이 없으니까 제 부모님처럼 두 분을 지극정성 모시겠습니다. 한 번만 저 믿고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연진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형은 안 되겠는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릎을 꿇으며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 간절함을 보였고 뒤이어 연진이 누나도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먹먹하며 답답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형과 연진 누나가 왜 그랬냐며 다그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았네요. 두 사람의 사이가 더 단단해질수록 알 수 없는 반항과 분노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옳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좀처럼 쉽지가 않았네요. 남들한테 이런 고민을 터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제 마음이 저도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형은 예비처가에 선물 공세와 용돈을 드리며 여러 방법으로 아들 노릇을 한 결과 예비처가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형과 연진 누나는 끝내 결혼 승낙을 받고 말더군요.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저의 반발심은 극에 달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난 후 형과 연진 누나가 살 신혼집에 쳐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해서 같이 살고 있었네요. 인사불성이 된 저를 본 형과 연진 누나는 집 안으로 들였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까지도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형과 연진 누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자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저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온 거야? 너 요즘 모델 일이 잘 안 돼? 체중 관리한다면서 잘 먹지도 않더니? 도대체 형은 그런 집에 왜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우리 부모 없다고 무시하고 형 직업 볼 것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집안인데 형이 용돈 주고 선물 공세하니까 그새 마음 변해서는 결혼 승낙한 것 봐봐. 형은 장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집 먹여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야.
가서 구박받을 게 훤히 보이는구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연진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너 지금 연진이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취했으면 곱게 취해. 빈방 내줄 테니까 조용히 자고 가라. 한 번만 더 말했다가는 가만 안 둬. 그동안 우리한테 쌀쌀맞게 굴었던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 연진이 누나도 그래. 왜 우리 형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우리 형 볼 것도 없잖아. 누나 같은 사람이면 더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왜 우리 형을 만나서 날 힘들게 하느냐 말이야. 두 사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태평하게 결혼을 한다니. 혁진아,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 축하해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형수 노릇 잘할게. 우리가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잘 지내보자. 더 이상의 말들은 서로에게 의미가 없어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과 연진 누나는 결혼식을 올렸고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잘 꾸려온 형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형의 교통사고로 형은 허리에 큰 수술을 해야 했고 갑자기 불편해진 몸 때문인지 형은 사는 의욕을 잃게 되었네요. 연진 누나도 달라진 형의 모습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둘은 잦은 싸움으로 힘들어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기도 했네요. 형은 더 이상 중장비 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날이 갈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다며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연진 누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결국 저와의 식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올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네가 우리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야? 동생한테 오랜만에 밥도 얻어먹고 좋긴 한데 좋은 일 생긴 거야? 나 프랑스에 갈 것 같아. 에이전시에서 내 이력서를 냈는데 파리에서 연락이 왔대. 5년 계약이고 잘해서 계약 연장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형하고 형수만 두고 가서 그렇긴 한데 나한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앞으로 3주 있다가 떠날 거야. 그 전에 자주 얼굴 보면서 이런 자리 갖자. 내가 내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 세상에, 너무 좋겠다. 파리라니.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인데. 혁진이 너 능력 좋다.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부럽다. 나도 따라가고 싶을 정도인데? 이러다 너 대스타 되는 거 아닌지 몰라. 파리에 가기 전 매일같이 형과 형수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잠시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잊고 있었던 형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형수와 함께 있다 보니 제 감정은 다시 형수를 향해 움직였고 3주라는 시간이 3년같이 길게만 느껴졌네요. 하루는 형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며 형수와 저녁 식사를 단둘이 할 기회가 생겼는데 마지막 기회 같아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형수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고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났으며 저는 바빠지기 시작했네요. 형수, 어쩌면 내가 형수한테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식사 자리가 되겠네. 앞으로 5년 후에나 볼 테니까. 그동안 우리 형 잘 좀 부탁해. 결혼 전에 내가 두 사람 결혼 반대한 건 다 있고 철이 없었어. 혁진아, 너 내 말 잘 들어?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니?
실은 예전에 네가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잔 날 네가 하는 소리 다 듣고 말았어. 빈 방이라서 혹시 너 추울까봐 이불 갖다 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네가 한 잠꼬대를 들었어. 언제부터 나를 좋아했던 거야? 내가 옷가게에서 일했을 때부터였던 거야? 왜 말하지 않았니? 결혼 전에라도 네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라면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았잖아. 무슨 말이야? 멀리 돌아오지 않았다니. 누나는 형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그만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너도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내가 혁수 씨랑 연인 관계였고 나이 많은 내가 널 좋다고 해봤자 뻔하잖아. 네가 날 좋아해줄 일도 없고 무언가 묵직한 게 심장에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 짝사랑해온 줄만 알았는데 형수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저와 형수는 형 몰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고 형수는 짐을 싸서 저와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형보다는 형수의 마음을 확인한 게 더 기뻐서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네요. 형수와 저는 파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에게는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도피였지만 저희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얻었지만 모델로서는 별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자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선뜻 한국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파리에 있는 동안 친구를 통해 형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형은 한동안 형수를 찾아다니느라 애를 썼지만 이내 포기하고 택시 운전사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네요. 한국에 돌아가면 형수는 형에게 이혼 서류를 내겠다고 했고 저와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형수의 각오에 저도 힘을 얻어 저희 둘은 형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당신한테는 해서는 안 될 짓 맞아. 하지만 3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였고 이제는 내 마음이 누구한테 더 있는지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은 안 받아주겠지.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상견례 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나? 사랑해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래. 당신과 나는 3년이었고 혁진이는 5년째 함께해도 힘들지 않고 행복해. 당신한테 말하지 못하고 파리로 간 건 정말 미안해. 뭐라는 거야? 너희들 내 앞에서 영화 찍니? 너희는 그냥 막장이야. 너희들의 사랑의 도피가 아름다운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디서 포장을 해? 그냥 내가 장애인이라서 싫었다고 좀 솔직해져봐. 그럼 연진이 네가 말한 이해라도 하는 신용 해볼 테니까. 혁진이 너는 그냥 용서가 안 된다. 내 앞에서 그만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저와 형수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냈고 형은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며 지냈습니다. 형수는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는 게 싫다며 형에게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편이 도착한 날 형은 과로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처음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저와 형수가 파리에서 4년을 넘게 지냈다고 밝혔을 때도 멀쩡했던 형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형을 떠나보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형수를 사랑한 것과 형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형의 여자를 빼앗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제 피부치인 형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펐고 형이 살아있을 때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이미 후회는 엎질러졌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네요. 형이 세상을 떠난 그쯤 저에게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날은 저와 형수가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담은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5주년이 된 날이었죠. 우편을 열어봤는데 가평에 있는 집 주소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고 받는 사람에게 제 이름만 적혀 있었네요. 주말에 형수와 함께 가평에 있는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잘 살고만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 계셨고 가평의 주소는 어느 요양원 주소였던 거였어요. 직원은 제 이름을 듣자마자 저에게 긴 편지가 적혀 있는 봉투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살아생전 형이 남긴 유서 같은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동안 저와 형수가 파리에서 행복하게 있는 동안 형은 연락이 안 닿은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 형수의 일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자식을 책임지지 못한 두 분을 잊고 살려고 했지만 차마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두 분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알게 되자 형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가평에 있는 요양원에 먼저 모셨다고 했네요. 아버지는 재혼했던 가정에서 사시다 혼자가 되신 해에 어머니와 같은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요양원 비는 2배로 들었고 중간중간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가 나왔기 때문에 형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 운전 일을 했으며 밤잠을 줄이면서 새벽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네요.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형은 제가 형수와 파리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었고 저에게 부모님을 찾았다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국으로 올까봐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안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홀로 외로운 세월을 견뎌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5년이 채 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 형수와 저의 관계를 밝혔을 때 형은 이미 모든 걸 체념했다고 하더군요. 둘이 함께 파리에 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망가지는 소리와 자신만 바라보는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벅찼던 형은 저희 둘에게 원망이나 화낼 기력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형은 상처를 품에 안고 살다 형수의 이혼 서류와 가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쇼크사하고 말았던 거죠. 이 편지의 작성 날짜를 보니 저와 형수가 한국에 온 뒤로 체념하며 써내려간 편지더군요. 형의 편지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일에 대한 대비를 걱정하며 저에게 부모님을 부탁한다며 마쳤습니다. 형의 편지를 받고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어릴 적 제 기억 그대로의 부모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 주름만 가득하셨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두 분을 위해 일을 해야 했고 모델로서 여러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던 택시 운전기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이 모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요양비가 2배로 들자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가정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형수는 불만이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고 결국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말았네요. 형수의 입에서 기다렸던 대답이 나오자 서로 너무 지쳤던 시기라 선택을 해야 했고 미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런 일 각오했잖아. 그래도 나랑 같이 살겠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 탓을 해? 왜 모델일 제안 온 걸 다 거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택시 기사보다야 모델일 하면서 편하게 돈 버는 게 좋잖아. 우리 꼴을 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집에 들어오면 숨도 못 쉬어져서 맨날 환기시키는 건 알고 있긴 해. 겨울에도 창문 열어야 한단 말이야. 그냥 시설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면 되는데 이제 와서 효자인 척 하냔 말이야. 모델 일은 나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지만 택시기사는 부모님이 날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그리고 모델 일은 당신도 알다시피 항상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없어. 밤에 촬영하는 일도 허다하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보는데? 당신은 집에 있어도 당신 일이 바쁜 사람이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 당신 부모님 돌봐드릴 형편도 못 되고 마음도 없어. 이렇게 사는 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헤어지자. 언젠가는 모델 일 하면서 나 호강시켜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그냥 평생 당신은 이렇게 살 생각인 것 같아. 나도 더 이상 이 삶에 지쳤다. 그만 헤어져. 형수는 결국 저와 결별을 하였고 이런 결과가 어쩜 당연한 거였지만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맡겼던 것 같아요. 현재 저는 형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고 좀 더 전문적으로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싶었죠. 이제는 병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형이 남긴 5주년 선물은 부모님이었고 형의 뜻을 더 이상 어기고 싶지 않네요. 처음에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마주할 때는 두 분이 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에게 갑자기 나타나 제 도움이 절실했던 부모님을 보자 두 분을 위해 남은 인생을 효도하며 살기로 마음먹었고 그게 형에 대한 잘못을 구하는 일 같았습니다. 남들은 미련하게 모시지 말고 요양원에 모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도 하지만 현재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 해도 마음이 기쁠 것 같지 않네요. 언젠간 기회가 되면 시니어 모델에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 곁에서 힘 닿는 데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할 선택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조심스럽게 남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